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만큼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 잠시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주세요. 대신 29살의 취업준비생 혹은 30대 초반의 청년이 되어보는 겁니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배경은 2024년 겨울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울산입니다. 새벽 5시 30분 낡은 원룸의 얇은 샤시 창문 으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칼처럼 파고듭니다.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어제 마신 소주 때문이 아닙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기 때문이죠. 주섬주섬 작업복을 껴입습니다. 아무리 빨래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쇠비린내, 그리고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차가운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대충 배를 채우고 밖으로 나갑니다.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보입니다. 세계 1등 대한민국 조선소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전 뉴스에서 봤던 그 활기찬 출근길이 아닙니다. 도로를 가득 메웠던 오토바이 부대는 온데간데 없고 잿빛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알 수 없는 대화 소리만 웅성거립니다. 분명히 뉴스에서는 조선업 부활했다, 일감이 넘쳐난다, 연봉 많이 준다 라고 떠들썩하던데 왜 내 통장 잔고는 월세와 카드값을 내고 나면 항상 0으로 수렴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내 친구들은 다들 울산이 아니라 평택으로 떠나버린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힘든 일을 싫어해서 문제야. 배가 불렀어? 조선소 가면 돈 많이 버는데 왜 취업난이라고 징징대지?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오늘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조선소 도크에 배를 만들 일감이 3년에서 4년치가 꽉 차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백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잔치 앞에서 정작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서 납기일을 못 맞추고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부족한 인력만 무려 1만 4천 명. 이건 마치 배달의 민족에 주문이 1000건 밀려 있는데 배달 라이더가 한 명도 없어서 가게 문 닫아야 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이 절대 대놓고 말하지 않는 K조선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AI 시대의 일자리 역사까지 경제 편의점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서부터 꼬여 있는지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아주 옛날 전설적인 순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역사는 사실 경제학보다는 신화나 모험담에 가깝습니다. 이분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죠.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1970년대 초반 정주영 회장은 배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영국은행을 찾아갑니다. 당시 한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전쟁의 폐허에서 갓 벗어나 배는커녕 자전거 하나 제대로 만들기 힘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영국 은행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당신네 나라가 무슨 기술로 배를 만든단 말이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냅니다. 바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폐 뒤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죠. 보시오. 우리는 당신의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오. 자본이 없어서 그랬지 잠재력은 충분하오. 이 말도 안 되는 배짱 하나로 영국은행의 마음을 돌려 무려 4,300만 달러의 차관을 얻어냅니다. 당시 우리 돈으로 약 172억 원. 지금 화폐 가치로 단순 환산해도 5천억 원이 넘지만 당시 대한민국 1년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체감상 무려 17조 원에 달하는 말 그대로 나라의 운명을 건 천문학적인 자금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조선소도 없는데 울산 미포만의 텅 빈 백사장. 사진 한 장을 들고 그리스 선박왕 미바노스를 찾아가 배 2척을 주문받아 옵니다. 공장도 없는데 물건부터 판 겁니다. 그리고 배를 만드는 동시에 조선소를 짓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토목공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K조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맨 땅에 거대한 도크를 파버린 거죠. 시간이 흘러 2000년대 중반 바야흐로 슈퍼사이클이 도래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 물동량이 폭발했고 배주문이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울산의 위상은 어땠을까요? 당시 울산에는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나가는 개도 입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 이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당시 조선소 용접공, 도장공 기술자들의 연봉은
서울의 대기업 사무직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성과급이 터지는 날이면 울산 시내 백화점 명품과는 동이 났고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이 현금 따발을 들고 와서 그랜저를 일시불로 계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술력은 또 어떻고요? LNG선, 드릴십, 해안 플랜트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아니면 만들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싼 가격으로 쫓아오려고 했지만 당시엔 중국 배는 물에 뜨면 다행이다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기술 격차가 컸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고 그 중심에 있는 노동자들은 산업 역군이라는 엄청난 자부심과 두둑한 지갑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파티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에 영원한 호황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악몽이 시작됩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해양 플랜트 주문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조선소들은 수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휘청거렸습니다. 자, 여기서 사우스파크의 법칙을 적용해 인과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조선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가혹하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가족 같은 회사다라고 외치던 기업들이 위기가 닥치자마자 가장 먼저 사람을 잘라냈습니다. 이때 조선소를 떠난 송년공이 무려 7만 명에 달합니다. 7만 명. 숫자로 들으니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잠실 야구장을 2번 가득 채우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울산 동구의 인구가 통째로 증발한 것과 맞먹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됐고 20년 넘게 청춘을 바친 정규직 기술자들도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울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절대 이 일을 시키지 않겠다. 다시는 조선소 쪽으로 오줌도 누지 않겠다. 이때의 트라우마가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조선업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시계를 돌려 2025년 현재로 옵니다. 다시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친환경 선박교체 수요로 일감이 넘쳐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많은데 청년들이 안 온다며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주는데 안 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청년들이 안 가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가성비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딱 2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평택과 쿠팡입니다. 첫째, 평택의 반도체 블랙홀, 삼성이라는 강력한 대체제. 지금 건설 현장이나 기술직을 희망하는 2030 청년들에게 성지는 울산이 아니라 평택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이죠. 일명 노가다의 삼성이라 불립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평택 반도체 현장 초보 조공 일당이 14만 원에서 16만 원입니다. 실내 작업이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밥, 삼성 웰스토리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안전관리, 삼성이 직접 관리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숙소도 깔끔한 신축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울산 조선소 하청 초보 일당 13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입니다. 평택보다 적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야외입니다. 여름엔 달궈진 철판 온도가 50도를 넘어가고 겨울엔 바닷바람에 살이 찢어집니다. 쇳가루와 분진을 마셔야 하고 좁은 탱크 안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용접해야 합니다. 추락사고 위험도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이 20대 청년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위험하고 더 힘든데 돈은 더 적게 주는 곳? 아니면 안전하고 쾌적한데 돈은 더 많이 주는 곳? 답은 뻔합니다. 청년들은 힘든 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호구가 되기 싫은 겁니다. 조선소는 지금 위험수당을 포함해서 평택보다 최소 1.5배는 더 줘야 사람이 올까 말까한 상황인데 여전히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죽음의 외주화와 물량팀, 내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아니, 수주 금액이 수백조 원이라면서? 그 돈 다 어디 갔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인력 구조는 기형적입니다. 원청대 기업 1차 하청, 2차 하청, 일명 물량팀 노동자,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마치 낡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위에서 100만 원이라는 물을 내려보내면 1차 하청에서 관리비로 떼고 2차 하청팀장이 수수료 떼고 소개소장이 소개비 떼고 결국 밑바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손에는 50만 원밖에 안 떨어지는 겁니다. 과거 호황기에는 원청이 돈을 워낙 많이 뿌려서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졌습니다. 학자금도 주고 보너스도 줬죠. 하지만 지금은 상여금 0원, 대기업 정규직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일 때 배를 실제로 만드는 70%에서 80%의 하청 노동자들은 박탈감만 느낍니다. 이런 구조를 뻔히 아는데 어떤 청년이 내 꿈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스 모라벡이라는 로봇 공학자가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로봇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것은 로봇에게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체스 두기, 주식 분석하기, 보고서 쓰기, 코딩하기. 이건 인간에게 어렵고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챗GPT 같은 AI가 이걸 너무 쉽게 해냅니다. 반면에 울퉁불퉁한 배관위를 걸어가서 좁은 틈새에 몸을 구겨넣고 복잡한 곡선을 따라 정교하게 용접을 하는 일. 이건 인간 노동자에겐 육체 노동이지만 로봇에게는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감각과 운동 능력이 필요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무직, 디자이너, 코딩 같은 화이트 칼라의 자리는 AI의 공격을 받아 점점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청년들은 이 좁은 문을 뚫으려고 스펙을 쌓고 난리가 났습니다. 반면 조선소 용접이나 배관 같은 블루 칼라의 자리는 AI나 로봇이 당장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과 교육은 여전히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 저런 데 가서 기술 배운다 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죠. 일자리는 저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이쪽에 몰려있는 상황. 이 거대한 미스매치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울산의 구인난과 서울의 취업난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부에서 돈 더 달라, 사람 없다 하며 싸우고 있는 사이에 바다 건너에서는 거대한 용이 승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중국 기술은 짝퉁이야, 중국 배는 가다가 멈춰 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보를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인텔의 전설적인 CEO 앤디 그로브는 이런 말을 남겼죠.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방심하는 사이 중국은 편집광처럼 우리 기술을 베끼고 흡수하고 훔쳐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2024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한 초대형 LNG 운반선 18척. 그 알짜배기 주문을 중국의 후둥 중화조선이 싹쓸이해 갔습니다. LNG선은 영하 163도를 견뎌야 하는 조선 기술의 꽃입니다. 원래는 한국의 독점 무대였죠. 그런데 중국이 이걸 뚫어낸 겁니다. 중국의 전략은 무섭도록 치밀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이자 갚느라 허덕일 때 중국 정부는 국영 조선소에 무이자 대출과 보조금을 퍼부어줍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기술 개발해. 적자 나도 돼. 우리가 메워줄게.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벽에서 싸우는 격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조선소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로봇과 AI 설비를 한국보다 더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건비 따먹기 하는 나라라는 공식도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의 절반인데 품질은 90%까지 따라왔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조선소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지금 울산 동구 길거리를 걸어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E7 비자 노동자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어떻게든 머릿수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현장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작업 지시가 먹히지 않습니다. 저거 용접해 라고 했는데 엉뚱한 걸 자르고 있습니다. 숙련도가 낮으니 불량률이 치솟습니다. 용접 한번 잘못하면 배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는데 이걸 초보 외국인 노동자에게 맡겨야 하는 현실. 현장의 반장님들은 말 가르치랴 기술 가르치랴 뒤치다꺼리 하랴 죽을 맛이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게다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 와서 1, 2년 일하다 보면 눈치가 생깁니다. 옆 동네 건설 현장이나 농장 가면 돈 더 주고 덜 힘든데? 그러면 조선소를 탈출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조선소는 외국인 노동자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울산조선소의 텅 빈 도크와 그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 경제의 적나라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단순히 배 만들 사람이 없다는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보상 체계가 무너진 사회가 겪게 되는 필연적인 비극입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을 때,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기술자의 가치를 깎아내렸을 때, 그 사회는 결국 경쟁력 상실이라는 아주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울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이 탈환,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위기 극복 DNA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다만 이번 극복의 열쇠는 과거처럼 헝그리 정신이나 애국심 마케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2025년 청년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청 구조에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가져가는 투명한 임금 체계가 없으면 청년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진정한 기술 초격차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면 로봇과 AI를 활용한 스마트 야드로의 전환을 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조업의 시대는 끝났다. 금융이나 서비스업으로 가야 한다. 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선업은 포기할 수 없는 기간 산업이다. 정부가 더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 지능을 편의점처럼 24시간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